자, 여러분 교재의 제 33회 기출문제 실무 이론평가 문제 쪽을 펴주시고요. 예, 기출문제 33회 이 실무 이론평가 문제 펴주시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통제 제도의 필요성. 그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세 가지 있었죠. 예, 내부 통제 제도의 어떤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참고해서 옳지 않은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한다. 우리가 그 내부 통제 제도의 두 번째 그 목적 중에 그 회계 정보의 신뢰성 확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1번은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여러 유형의 부정 처리 및 분식 회계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렇죠? 부정이나 분식 처리가 이게 뭐예요? 관련 법규나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관련 법규와 규정의 준수가 있지 않습니까? 2번도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3번. 회계 담당자의 내부 감사 역할을 통한 인력을 감축한다. 우리가 내부 통제를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려고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인력 자원이 불필요하게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은 회계기록 및 증빙서류의 도난 및 횡령, 변조 등을 제거하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한다.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 내부 통제 제도에 있었죠. 내부 통제 중에서 회계 통제 제도가 바로 자산 보호와 부정 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말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뭐 질문이 좀 복잡한가요? 대손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물어보는 거죠. 대손충당금 차감하지 말고. 네. 자, 전기말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원이고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에서 500원이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었어요. 당기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 상각비는 1,500원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 상각비라는 것은 뭔가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손 상각비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런 분계를 결산 때 했다는 거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1,500원 비용 발생했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1,500원 설정하기 위해서 결산 과정에서 대손 상각비는 이렇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분계에 의해서. 다음에 당기말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4,200원이다. 당기말 매출채권의 순장부 금액. 그러면 순장부 금액은 매출채권의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갔죠? 자, 우리가
이 순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에서, 그러니까 기말 매출 채권이죠. 기말 매출 채권에서 기말 대손 충당금을 뺀 것이 여기서 말하는 4,200원이다 이 말이에요. 4,200원이다. 순장부 금액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알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화면이 안 보여요. 아, 화면이 안 보이십니까?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200원이라는 것은 순장부 금액이라 하는 거니까 기말 매출채권을, 우리는 이 문제가 기말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을 물어봤어요. 단기말에. 그러니까 단기말에 매출채권 잔액은 바로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게 대손 충당금을 알면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죠. 대손 충당금 알 수 있죠. 왜? 결산 때 1,500만원 설정했고 이거가 얼마 있었는지를 알아내면 되죠. 전기말의 대손 충당금이 1,000원이었는데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에 500원이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은 500원이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되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5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1,500원을 추가로 설정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얼마였어요? 2,000원이었죠. 그러니까 기말 대손 충당금은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200원이 나왔다는 것은 기말 매출 채권이 6,200원이었기 때문에 6,200원 빼기 2,000원 하면은 여기 4,2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기말 매출채권 잔액, 대손 충당금 차감하기 전에 매출채권 잔액은 6,200이었다. 6,200원. 이해 가시나요? 이 500원은 이 내용에서 이게 500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분계는 뭐였냐면 전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원이 있었는데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에 500원이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면은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500원 대변의 매출채권 5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1,000원이 있었는데 500원 감소해 버리니까 500원만 이때 남아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 때 이 분계에 의해서 1,500원이 추가되니까 대손 충당금은 2,0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00원이기 때문에 4,200원이 되려면 기말 매출 채권은 6,200원이었다. 네, 보기에 6,200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1번이 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현재 실지 재고 조사에 따른 기말 재고액은 180만 원입니다. 동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재고자산 내역이 미반영이 되었어요.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기될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미반영된 것을 보고 180에 더해야 될지 아니면 무시해야 될지 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 수입했어요. 그러면 우리 겁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의 수입 상품은 운송 중이면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선적지에서 이미 인도가 됐기 때문에 수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입상품이니까 선적지 인도 기전의 수입상품 현재 운송 중이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미착품 이렇게 재고자산으로 잡아놓죠? 미착상품이에요. 재고자산에 포함.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의 수입상품 28만원.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은요, 아직 도착이 안 되었으므로 인도가 아닌 거죠. 아직 인도 요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창고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면 되죠. 예. 여기서 실지 재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요, 창고에 있는 것을 조사했더니 이만큼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착지 인도 조건에 현재 운송 중인 것은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거죠. 우리 것이 이건 아닌 거다 이거죠. 다음에 방문 판매 고객에게 일정 기간 사용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상품 15만원을 인도했으나 결산일 현재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아직 고객한테 이 상품이 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 창고에는 없습니다. 근데 매입 의사 표시가 아직 없습니다. 결산일 때. 그러면 이것은 고객 집에 있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합산해야 되는 건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무시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35만원하고 15만원 50만원이 되겠군요. 여기다 50만원 더 하시면 돼요. 네. 자, 180에 50을 더하면 230이 되겠는데요.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은 얼마일까요? 네,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인지 이걸 보고 찾아봐라.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전기에 2월 된 게 600이 있었네요. 그런데 4월 5일 날 퇴직금이 지급이 됐군요. 200만원. 그러면 4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400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4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정리사항에 보니까 비용 발생 300 시키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0만원을 추가로 설정했네요. 그러면 여기 400 남아있는 거하고 300만원 추가 설정했으니까 더 하면 되죠. 두 개를. 네, 그래서 추가 설정한 거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300이 들어가면은 900에서 200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300을 추가 설정했으니까 아까 잔액 있는 거 400하고 더하면 되죠. 네, 그래서 700이다. 이거 900에서 200 빼는 거나 마찬가지. 이거 300 여기다 올려놓고 900에서 감소한 200 빼면 700이죠.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4월 5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400이 남아있는데 결산 때 추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300을 설정하니까 700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퇴직금 추계액은 700이기 때문에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족한 300만원만 이렇게 추가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다음 대화 내용으로 주식을 발행한 결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임 과장이 채무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김대리, 주당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자본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말이죠. 예, 자본금만큼 더 생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옳은 것만 골라라. 가번. 자본금 증가. 당연히 증가하죠. 왜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있으니까. 다음에 자본잉여금 증가. 그렇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만큼 대변에 증가할 거예요. 자본 총액이 증가. 그럴까요? 분계가 차변에 만약에 한 주만 발행했다고 보세요. 만 원짜리 액면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2배 발행했으니까 20,000원 들어오겠네요. 그죠? 차변에 현금 20,000원. 대변은 어떻게 돼요? 자본금 10,000원하고 자본잉여금, 예,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잉. 자본잉여금 10,000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X가 아니군요. 자본 총액 증가하죠. 예. 자산 증가, 자본 증가. 그래서 자본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나다가 다 맞는 것이 보기에 있나요? 예, 4번 보기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 맞았어요. 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결산 정리 후 재무상태표의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요? 이랬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참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이 결산 정리 후에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020년 1월 1일 날 120만 원에 취득했는데 정부 보조금이 40만 원이 있었어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취득 시 잔존 가치는 장부 금액은 취득 시 장부 금액은 120에서 정부 보조금 차감 빼면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그렇죠? 취득 시 80만 원이었어요. 정부 보조금 40만 원 빼면 장부 금액은. 그러면 결산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자, 120만 원을 5년으로 나눠 보세요. 5년.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6만 원인가요? 아니. 24만 원인가요? 120만 원 5 나누기 5 하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얼마 나와요? 24만 원? 맞죠? 네. 자, 그러면 24만 원이 1년분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딱 1년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24만 원이 감소하죠. 24만 원을 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니까. 근데 또 더해야 될 것이 생겨요. 뭘 더해 주느냐? 우리 여기 취득 당시 80만 원에는 여기에는 요 정부 보조금 40만 원을 빼줬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보조금도 5년으로 나누어서 상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은 40만 원을 다 빼면 안 되니까 4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8만 원씩이죠. 8만 원은 정부 보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도 8만 원을 상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80만 원은 40만 원 다 빼면 안 되고 8만 원은 다시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잔고 금액이 나와요. 자, 80만 원에다가 감가상각 24만 원은 빼주고 그러면 56만 원이죠. 거기다가 정부보조금 상각한 것은 다시 더해줘야 돼요. 더하면 64만 원이 되겠다. 해서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아시나요? 자, 정리되셨죠?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순이익이 45만 원이에요. 결산정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더해줘야 될 거, 빼야 될 거 판단하시면 돼요. 자, 먼저 판단을 먼저 해보고 답을 찾은 다음에 분계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미수수익을 미계상했대요. 자, 임대료가 수익이죠. 수익을 미계상했으면 계상해야죠. 더해줘야죠.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수익을 계상하면. 다음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대요. 이건 비용이니까 이걸 계상하면 이익은 마이너스가 일어나겠네요. 맞죠? 다음에 선급보험료 비용을 선급보험료를 비용 계상, 이거 누락했다는 거죠. 예, 선급보험료 비용을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러니까 단기의 보험료가 아닌데 이게 비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에서 어떻게 해요? 취소시켜야죠. 비용에서 취소시키면 이익은 증가하게 되죠. 정리가 되실까요? 네, 머리가 아플까요? 자, 그러면 6만 원은 더해지고 3만 원은 빼주니까 3만 원만 더하면 45만 원에다 3만 원 더하시면 48만 원. 7번은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예, 분계를 하면 증명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있었던 임대료 미수 수익을 미계상하는 걸 우리가 계상을 하면 되죠. 계상. 누락시켰으니까. 자, 이걸 계상하는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료가 수익이죠. 근데 미계상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미수 수익이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2만 원. 대변의 임대료 2만 원.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근데 누락시켰다. 미수 수익은 뭐예요? 당좌 자산의 증가죠. 대변의 임대료는 뭐죠? 수익이 발생되죠. 그래서 아까 이거는 플러스 시켜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익에 플러스 돼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거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했다 이랬어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했으면 계상하면 되죠. 예, 계상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상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감가상각비 3만 원이라고 그랬네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걸 누락시켰다는 거죠.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바로 비용 발생이다 이겁니다.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 감소죠. 그래서 이 비용 발생 이것 때문에
자산 감소 때문에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비용 발생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선급 보험료를 비용 계상했다. 선급 보험료인데 단기의 비용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급 보험료를 인식하면 되죠. 비용으로 해주면 하면 안 되고 선급 보험료로 인식하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서.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아니. 선급보험료를 인식하려면 차변이 선급보험료죠.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 4만원. 선급보험료 인식하고 대변은 보험료 4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죠. 여러분 선급보험료가 뭡니까? 당좌자산이죠. 이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 대변 이것 때문에 비용 취소죠. 이 비용 취소를 하면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하는 거 여기 2만원 하고 왜 이러죠? 여기 증가하는 거 2만원, 증가하는 거 4만원. 그래서 6만원에서 감소하는 거 요 3만원. 요걸 빼준 거예요. 그래서 3만원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여러분 답을 찾으실 때 이렇게 분계까지 써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분계를 머리 안에서 분계가 일어나야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인지 감소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바로 판단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으나 이렇게 분계를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미회수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매출채권 미회수액이 뭐예요? 매출채권 기말의 잔액인 거죠. 그쵸? 네, 그러면 매출채권이 자산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매출채권을 T계정으로 칸을 채워보죠. 기초는 자산 증가 쪽에 차변에 오는 거고, 다음에 단기 현금 매출액은 채권하고 관계없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액, 이 회수액은 받았으니까 대변에 19만원. 단기 총 매출액, 그러면 총 매출액 29만원 중에 현금 매출이 4만원이니까 채권, 즉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은 25만원이란 얘기예요. 자, 채권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이죠. 차대변 채우시면 돼. 미회수액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게 미회수액이죠. 계산해 보세요. 차변의 합계가 32만원. 대변의 합계도 32만원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32만원에서 19만원 빼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얼마 나와요? 네? 13만원 나옵니까? 13만원 나오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9번 문제부터는 이제 세법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사업자는 관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맞죠? 2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거 틀렸네요. 우리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년간은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5년이 아니고 3년. 예. 부가가치세법의 제70조 제3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데 우리 법문 교재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언급된 부분을 우리가 찾지 못했었어요. 이번 시간에 알아두십시오.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한 날로부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서 3년은 의무적으로 과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3년 후에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자, 금년도까지는 이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차기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8천만 원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이제 4,800에서 8,000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다. 다음 10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하라는 거네요. 단 주어진 자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했다. 포함 안 된 것이 과세표준인 거죠. 제품 판매에 과세표준 포함시킵니다. 견본품, 여러분 견본품은요 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할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는 면세죠. 예. 그래서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다음 매입세에게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 그걸 우리가 이거 간주공급으로 정리하죠. 간주공급 시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 내야 돼요? 500에 10%, 5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예요? 6천하고 500 더하면 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분납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은 우리가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고객으로 다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물론 외상거래한 것은 일부 안 받은 것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이미 세금을 거래 징수를 했기 때문에 분납제도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다.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소득세법의 질문에서요 수입 시기 문제 나오면 많이 헷갈립니다. 네. 자, 1번 시용 판매.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이다. 이건 틀렸죠. 여러분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사용해 보고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볼 리가 없겠습니다. 틀렸고. 2번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실제로 수입한 날의 수입 시기
네. 우리가 이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실제로 수입한 날의 수입 시기로 봐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그럼 틀렸을까요?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 아니죠. 역물을 제공한 시기예요.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역물을 제공한 시기가 수입 시기로 인식이 됩니다. 다음에 4번 자산의 임대소득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지급받는 날. 아니죠.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이 되겠고. 네. 그래서 임대소득은요.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12월 달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받은 걸로 하고 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약정에 의해서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됩니다. 자,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자, 뺄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뭐를 빱니까? 분리과세 빼고 비과세 빼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근로소득.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일단 근로소득은 해당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소득들이 있어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 자, 이자가 있으면 금융소득을 다 한번 합해보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금융소득은 얼마까지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죠? 2천만 원까지. 아시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하니까 이거는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았으면 이게 기타 소득일까요? 이거는 이 기타 소득에 여러분 열거된 거를 쭉 보셨는데 정신적 피해로 보상받았다 이런 거 여러분 기타 소득에도 본 적이 없죠? 이거는 열거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과세. 다음에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예. 양도 차익은 우리가 소액주주의 주식의 양도 여기 소액주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금년에 뭐 소액주주를 얼마로 10억 원 보유가 소액주주냐 뭐 3억 원 보유가 소액주주냐 방송에서 요즘 많이 보셨죠. 자, 소액주주의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가 돼요?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자, 다음은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번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거 틀렸네요. 결손 시에도 신고를 해야 결손이 났다는 걸 과세 당국에서 알지 않겠습니까? 1번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더라도 과세 표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1번 틀렸어. 나머지 2, 3, 4는 맞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일용 근로자만 있는 자는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죠. 성실신고자는 한 달 더.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예, 1번이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예, 여러분 인적공제 우리 충분히 공부해 두었죠. 1번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되죠. 맞습니다.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틀렸네요. 포함시키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 그러면 그 과세기간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은 하는데 사망과 또 뭐가 있습니까? 장애가 치료된 경우, 이 경우는 사망일 전, 장애가 치료된 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입니다. 3번은 뭔가요?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적용을 받지 않죠. 소득만 확인하면 돼요.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죠. 직계비속 자녀들, 주소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20세 이하의 자녀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2번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33회 실무 이론 문제 15개 풀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10개 이상을 맞추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